자, 봅시다. 베인 어디 갔어, 베인? 밑에 내려오는요. 아, 진짜로요? 사 먹으러 갔구나. 네, 뭐 마셔도. 휘영 주에 좀 더 자지 그랬어요, 왜? 네? 좀 더 자지? 아니 나가서 내렸더라. 한 바퀴 뛰고 왔어요. 뛰고 왔다고요? 네. 요, 좋은데요? 너무 체력이 약하다고 뛰. 누가요? 부모님. 아, 그런 식으로. 달리긴 좋죠. 달리긴 좋죠. 제가 죠. 베인은? 몰라요? 베인 어디 갔어? 아, 진짜로요? 그래? 좋아. 아유. 자, 그 다음 보자. 자, 어디하고 어디 얘기를 했었냐면요. 바로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요 세 번째. 여기 적어도 돼요. 네, 빈칸에 아무 데나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때 자, 여기 지금 다잉. 와우. 자,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쟤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아까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압축이 쉽다 그랬어요? 압축이 어렵다 그랬어요? 압축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다고 했어요? 청력이 더 우세하다고 했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니까 압력이 가해져도 부피가 잘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죠. 그럼 잘 봐요. 1보다 작은 것하고 1보다 큰 거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것은 서로 정확하게 무슨 관계예요? 정확하게 반대 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압축이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압축이 잘 일어난다. 아시겠죠? 압축이 잘 일어난다. 압축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에 무엇이 더 우세하다? 그렇지.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분 사이가 알아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가 확확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번 영역은 인력에 비해서 청력이 더 큰 건데 이 3번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 3번 영역은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자, 저 네 번째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게 자,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1이 된 겁니다. 그것도 우연찮게. 보이세요? 우연찮게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다.
아니. 아까 그 통통한 애가 여기 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통통한 애기? 통통한 애기 있었잖아. 걔 여기 통통한. 이 뱅이는 혹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술 먹고 자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왜 안 와? 아니 필통 두고 뭐야? 아이패드 들고 왔네?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가방 이거 있는데 가방 있어요? 그런가요? 끊겼다고요? 끊었다고요? 화장.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한 번 있으면 30분 걸려요. 진짜로 예? 게임을 그래요? 변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베인이 변기에 앉으면 그 변기에 그 도기가 독이 있잖아요. 도기가 이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요? 하여튼 그렇겠다. 그렇구나. 어쩐지. 아니면 아이패드 들고 가서 게임하는 거구나. 게임하면서 똥 이만큼 싸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 좋네요. 코끼리 똥 엄청나게 쌀 텐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쌀 텐데. 하여튼 그러네요. 좋다. 좋아. 자, 그럼 이 경우를 잘 보시면 이 경우는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도 우연찮게 1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연찮게 1이라는 얘기는요. 이상 기체는 계속 1인 거예요. 근데 이 실제 기체가 1보다 작았다가 1보다 큰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이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이 우연찮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얘가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이상기체는 계속 1인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우세할까요? 아니, 우리 준호 정답. 바로 이 경우는 인력과 청력이 같아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력과 청력이 같아집니다. 자, 그런데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는 얘기지 인력이나 청력이 0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나는데 그게 합쳐져 그 뭐냐면은 우연찮게 같아지기 때문에 컴프레션 팩터가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자,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상황이다.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상황이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잘 봐요. 인력하고 청력이 같으면요. 이것 때문에 합력이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합력은 인력에다가 청력을 빼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값이 합력이 0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요? 조금 자세히 쓰면 합력은 항상 내가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나요? 네.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인력하고 청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현재 지금 0이 될 것이다. 베인 알겠죠? 좀 시원해요? 좋아요. 그래서 자기 화장실 갔다고 해서 여기 막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변기가 깨지느냐, 뭐 코끼리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많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네. 오케이. 내가 은근히 되게 예민하거든요. 되게 예민하다고. 예민해가지고, 사실 많은 면에서 예민한데 이게 뭐 잠자리가 바뀌거나 이게 숙소가 바뀌면 화장실을 가서 응가를 잘 못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왜 갔었냐면 실험하러.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가면 그 쯔쿠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경기도쯤 되는 곳에 그 일본 수도는 동경이잖아요. 동경 옆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을 감싸고 있는 걸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일본은 동경을 감싸고 있는 지역을 동경도라고 해요. 동경도.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어느 도시쯤에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동경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쯔쿠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실험 단지가 있어요. 네, 엄청난 실험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실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일주일 동안요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내 변비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예? 네, 쉬는 애인데 응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이제 딱 집에 왔더니 갑자기 마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만한 건 처음 봤어요, 진짜로. 예? 아니 1m는 1m가 아니고 굵기가 이만했어요. 굵기가 이만했어요, 진짜로. 와, 똥구멍 찢어지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그때 와 너무 대단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이거 내가 이걸 놨단 말이야 하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와 내가 이걸 놨어 하면서 막 네, 어마어마했어. 와 진짜 그래서 그때 막 하고 막 똥구멍에서 약간 찢어져가 피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한 며칠 약간 치질 생겨가지고 약간 힘들었다니까요, 진짜. 와 이게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 일본 가면 되게 재밌는데 일본 진짜 놀러 가면 재밌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고 있거든요. 방사광 가속기. 왜? 그래 맞아. 방사광 가속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고에너지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고에너지 센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전자를 이제 뭐냐면은 빛의 속도만큼 가속을 시켜요. 빛의 속도의 한 50% 정도로 가속을 시키거든요. 얘기해 준 적 없나? 없구나. 양자역학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극이면 별것도 아닌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슝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가속을 좀 많이 시켜요. 한 1km 정도. 그러면 얘가 이 속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빛의 속력이 한 50% 정도까지 도달해요. 네, 무지막지한. 그럼 얘가 무지막지한 고에너지로 가속이 돼서 이 길목에 군형을 딱 뚫어내요. 군형을 딱 뚫어두면 이 전자가 팽 하고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녀석에 따라 라인을 따라서 요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외부 자기장을 걸어두면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슝 하고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부 자기장을 따라 돌면서 얘가 이 회전하는 건 가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이죠. 네. 가속 운동이죠. 그러면 이런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전자처럼 조그만 입자는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접선 방향으로 이 빛이 새어 나와요. 즉 여기서 얘가 이 빛의 속력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가속된다고 했죠. 그걸 자기장 속에 넣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뺑글뺑글 회전시키는 거예요.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접선 방향으로 빛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모든 운동 에너지를 잃을 때까지 이 빛이 계속 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기 한 반지름이 한 1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빛이 새어나오는 골목마다 실험실을 지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요. 그럼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비대전지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여러 가지 성격 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샘플을 들고 가서 그 샘플을 이 빛을 투과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단지를
이런 장치를 방사광, 그러니까 방사라는 게 뭐예요? 방사. 이게 접선 방향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광이 빛, 접선 방향으로 흩어나가는 방사광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곳이 일본의 쯔쿠바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고에너지 센터예요. 고에너지 센터고 다른 말로는 포토 팩토리라고 해요. 포토 팩토리. 빛 공장. 빛을 만들어내는 공장. 예.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었었죠. 예. 당연히 저런 건설 비용은 많이 들겠어요? 조금 들겠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수조 원씩 들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저거 있게 없게요? 우리나라에 네, 바로 포항공대에 저기 있어요. 그래서 포항공대라고 하는 곳이 저걸 관리하기 위한 대학교예요. 네. 네. 그 포스텍이라고 하는 곳이 저걸 관리하기 위한 전문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만들었냐면 1980년대 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이제 영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지었어요. 한 8천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보통은 2조가 넘는 장치인데 8천억짜리니까 규모가 좀 작긴 해요. 그래서 좀 소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방사광 장치를 이제 뭐냐면 그 포항제철 근처에 만들면서 동시에 포항 공과대학도 같이 만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빛의 속도로 그 가는 전자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는 뭐요? 전자. 예. 저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뚫릴걸요? 죽을걸요? 예. 아주 굉장히 위험해요. 직접 맞으면 큰일 나요. 왜요? 예? 어떻게 빨라? 조그만데 귀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자가 다발로 온다고요. 다발로 오면서 이게 뚫고 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뭐 유전자나 DNA의 그 원자랑 충돌하겠죠. 그럼 원자가 이렇게 뒤틀리고 이러면서 유전자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예. 일종의 저게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방사선의 그 베타선이에요, 베타선.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라온이라고 숫자 5개 지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요?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근데 걔는 이제 뭐냐면은 전자만 가속하는 게 아니라 뭐 알파 입자나 이런 것들도 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속해서 걔는 어디에 때려서 충돌시켜서 깨는 거고요. 얘는 이제 가속시켜서 뺑 운동하기 위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고요. 원리는 같은데 이제 활용의 목적이 좀 다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되게 하여튼 대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단지는 이게 또 일본이 지금은 나라가 꽉 났지만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선진국이었다고요.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선진국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건설 비용이 2조 정도 든다고 했죠. 이 건설 비용을 누가 댈게요? 시민단체가 2조가 어디 있어요? 네, 바로 일본의 대기업들이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돈을 객출해가지고 이 실험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단지 주변에 이것만 뚜시 있는 게 아니고 완전 시골이거든요. 진짜 시골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그맣게 연구소들이 많아요. 여기 막 파나소닉 연구소, 미쓰비시 연구소 막 쫙 다 있어요. 여기 돈 낸 그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구소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낸 돈으로 만든 이 연구단지의 이 사용료가 얼마일까요? 사용료. 실험할 때 이게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게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네. 예약만 하면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벌면요.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일본 정부는 저 대기업들한테 세금 같은 거 깎아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고 돈 많이 번 만큼 어떻게 이 뭐냐면 사회 환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실험 장치는 일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한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휘웅이가 저 써야지 예약한다. 아, 그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뭐냐면은 그 화학과 교수 알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 이름으로 화학이나 물리학, 생물 이쪽에 교수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약을 1년 전부터 해야 돼요. 1년 전부터. 그래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서 그 스케줄 맞춰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실험실에 뭐 선배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1년 동안 실험에서 샘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샘플을 쌓아. 그럼 1년 동안 쌓아놓은 샘플을 이제 여기 가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가는 이제 그 팀들이 저걸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찍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찍냐면요. 24시간 찍어, 24시간.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그래서 가는 팀을 3개조로 나눠서요. 3개조로 나눠서 8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를. 예. 엄청난 고에너지예요. 엄청난 고에너지. 태양빛보다 훨씬 고에너지예요. 보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죠. 직접 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가 태양빛보다 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가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노이즈가 적고 이 뭐냐면 아주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저런 단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그게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요. 구소련.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는 1개. 알겠죠? 사실은 저게 바로 어찌 보면 강대국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 때 있죠. 냉전 시대 때 저런 단지를 막 경쟁적으로 지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근데 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안 지어서 미국에 가면 이런 단지를 땅만 파놓고 왜냐면 이게 2km니까 엄청 넓은 곳일 거 아니에요. 지으려고 땅만 파놨는데 소련이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스탑해가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버섯 밭으로 쓰고 막 그런 데 되게 많아요. 예, 버섯 키우고 막 하여튼 그렇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전대국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공짜라는 거.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저 안에 숙소도 되게 좋아요. 숙소가요. 모르겠어요. 음식이 안 맞았는지 숙소가 물론 그러니까 호텔처럼 화려한 건 아닌데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침대도 깨끗하고요. 목욕탕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숙소 하루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처럼 이렇게 키친도 있고 부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냐면 돈 없는 학생들이 음식 사와서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그 숙소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에? 하루 자는데 5,000원이에요. 네. 500원. 그러니까 500엔이 하루 숙박비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500엔으로 하루 잘 수 있어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 500원이 겨우 뭐냐면은 거기를 유지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냥 500엔씩 내면 거기 청소하고 이렇게 치워주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뭐 겨우 그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대단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저걸 이제 모두에게 공개했다는 게 난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저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이 선진국인 어떤 모습인 거죠. 근데 저 일본이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좆돼버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 네. 지금은 끝장났어요. 그냥 아장났어요.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래. 됐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훨씬. 알겠죠? 모든 면에서. 알겠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헐나요. 일본보다. 하여튼 그렇다. 여전히 규모는 크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됐어요. 뭐가 역전이 됐냐면요. 1인당 구매력은 역전이 됐어요. 1인당 구매력. GDP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건데 1인당 구매력이 뭐냐면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그걸 1인당 구매력이라고 해요.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뒤바뀐 지 오래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이 돈 더 잘 쓸 수 있다고요. 일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지금.
이 뒤바뀐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무슨 말 알겠죠? 평균적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휴대전화도 일본 게 좋아요, 우리나라 게 좋아요? 예. 아니 뭐 일본 전화기 누가 주면 쓰겠어요? 무슨 번역겠어요? 예. TV도 우리나라가 좋아요, 일본도 좋아, 일본이 게 좋아요? 당연히 TV도 우리나라 게 더 좋잖아요. 예. 뭐 가전은 뭐 우리나라가 쓸었죠 벌써. 예. 일본 하나 남은 건 진짜 차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렉서스. 그 하나만 좀 일본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우리나라 자동차도 정말 좋아지고 있긴 하죠. 뭐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갑자기 베인이 똥 싼다 그래가지고 진짜 똥 싸는 얘기를 해버렸네. 자, 어쨌건 자 지금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게 우연찮게 1이 된 순간은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서고 그 덕에 그들의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잠깐 이상기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상기체는요. 기체 간의 인력의 크기가 얼마예요? 0이죠. 청력의 크기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도 얼마겠어요? 0이죠.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알겠어요? 네. 이상기체는 다 0이에요. 근데 얘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우연하게 같아지면서 합력만 0이 된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여기 지운다잉. 네.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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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자, 그 다음 저 그래프에 대해서 이거 중요해. 저거 서울대 입시 같은 것에서 잘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5번 뭐냐? 이겁니다.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 그래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앞서서 요런 그래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자, 이때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A하고 B하고 C를 여기에 있는 1, 2, 3, 4에 대응을 해야 돼요. 어디가 어딜까요? 1번이 B고요. 1번이 B다. 그다음에 3번이 3번이 아니요. A가 1번. A가 1번이고 B가 2번이고 C가 3번이에요. C가 3번이에요? 2가 C예요. 2번이 C고 2번이 4번이 B고 2번이 C예요? 네. 4번이 B예요. B는 일단 4. B가 일단 4. 네. 그다음에 A가 1. A가 압력이 0이니까 거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지. 맞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요. 그리고
자, 봐. 이 우선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 딱 봐도 이제 이리 갈수록 고압이에요, 저압이에요. 이리 갈수록 고압이고 요리 갈수록 저압이잖아요. 어? 네? 네. 자,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입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거는 저압 조건이에요, 고압 조건이에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저압 조건이라는 얘기죠. 이쪽이 뭐고? 고압 조건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A가 저기에 있는 1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체 분자하고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무지하게 멀어서 바로 인력도 청력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이 B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저기에 있는 4번의 상황인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이 상황에서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아진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게 저 그래프에서 4번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C번의 상황은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커요? 청력이 더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승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그래프에서 이 가장 극소값 극소죠 여기가 이 극소가 여기서 어딜까요? A랑 B 사이. 그렇죠. A랑 B 사이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정답. 그게 어디겠어요? 변곡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 요렇게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해지죠. 그럼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짜자자잔 변곡점이 나타날 텐데 그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여기서 변곡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도 접선의 길이가 작아지고 이렇게도 접선의 길이가 작아지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커졌다가 감소하니까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지. 여기에서 바로 인력의 요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이 바로 저 그래프의 3번의 위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전달하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저 그래프를 일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준우 알겠니? 네. 오케이 됐다. 좋았어. 자, 그다음 요거 지웁니다. 요거 이제 다 끝났다. 지금 나이 이야. 깜짝아. 그래. 두 번째 자, 요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자, 누구의 영향? 이제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영향. 자, 아까는 등온 조건이었죠. 압력이 변할 때는 등온 조건만 봤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온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근데 등온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일정했어요? 기체의 종류가 변했어요? 아까 등온 얘기할 때는 기체의 종류가 일정했어요? 기체의 종류가 변했어요? 기체 종류가 변했죠. 아까 이상기체, 빨간기체, 파란기체 다 다른 기체예요. 아시겠죠? 정해진 온도에서. 근데 지금은 동일 기체에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동일 기체에서. 자,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에 그림 10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 12가 있을 건데 찾았슈? 찾았슈? 자, 이 그림 12는 누구에 대한 그래프냐면요. 바로 N2 기체에 대한 거예요. N2 기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그래프가 짜잔. 어이 깜짝아. 짜잔. 자, 우선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이압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이압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물론 어떤 애도 하나 있냐면 뭐 이런 애도 하나 있지만 아시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딱 봐도 이 세 개 그래프 중에서 이상기체랑 가장 편차가 작은 이상기체랑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600도씨. 바로 요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도다, 600도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고온과 저온. 이게 아까 준우가 얘기하던 저온. 아시겠죠? 그리고 여긴 600도가 고온인데 이게 바로 뭐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었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온 조건이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 기체하고 편차가 적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25도 이건 뭘까요? 상온일 때 그럼 26도는 안 돼요? 25. 대부분 그 대부분 25도입니다. 우리 그 뭐 STP 12.4 STP는 여기서 아니고 0을 24TP는 근데 그거는 0T 아니 0.10 뭐 24도는 안 돼요? 돼요. 그럼 25도 왜 25도? 그냥 그게 좋은 그냥 그래요. 그게 좋으니까 아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정해졌어요. 뭐냐면요. 이게 바로 보일 온도예요. 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보일 온도가 있었다고 했었죠. 물론 질소 기체의 보일 온도는 약간 달라요. 약간 어느 정도냐면 질소 기체 이제 실제 보일 온도는 한 40도 정도예요. 40도. 그럼 40도하고 25도는 큰 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저기다가 켈빈으로 바꾸면 뭘 더해요? 273.15를 더하면 진짜 큰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서 25도는 그냥 뭐 상온이면서 동시에 보일 온도라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 그래프에 요쯤까지가 이게 한 100기압이거든요. 보이세요? 그러면 저 100기압까지만 놓고 보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것 중에서 가장 이상기체 같은 게 뭐예요? 보일온도라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원 왜? 왜? 살짝 그 어. 살짝 그 머리 쓴 잘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일온도라고 하면 이런 식의 기체마다 특정한 온도에서 좀 저압 조건에. 그러니까 근데 이 100도 100기압이 저압이다 좀. 네. 왜냐면 이게 1000기압까지를 보통 보는 거라서 그것에 비해서는 저압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0기압까지 내부에서 가장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온도,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보일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일온도는 기체마다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기체마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온도가 있을 수도 있다. 보일온도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네,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아시겠죠? 물질마다 마치 지문처럼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7시 6분이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촬영 시작 자, 봅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촬영 시작 42분이나 42분 지났다고요? 이렇게 많이 지났다고? 자, 그럼 저 컴프레서 빌러티에 대한 온도의 영향이 이러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에서 짜잔. 이게 3 아니 보일온도? 보일온도? 보일온도 안 해도 되겠다. 보일온도 할까? 해요? 3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이제 느낌은 올 거예요. 보일 온도. 우선 첫 번째 1 이상 기체에 대한 수리적 해석. 자, 이상기체는 우선 첫 번째 컴프레서 빌러티가 1로 일정하죠. 맞나요? 맞죠? 이상기체는 어떤 조건에서도 컴프레션 팩터가 1이 아닌 경우가 없죠. 계속 1이죠. 승무? 승무. 약간 혼미하죠. 혼미하죠.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항상 1로 일정하다 보니까 이 컴프레션 팩터, 이상기체 컴프레션 팩터를 만약에 압력으로 미분하면 값이 뭐가 될까요? 혹은 컴프레션 팩터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해도 값은 뭐가 될까요? 0이 된다 이런 말이죠. 상수분이잖아. 바로 상수는 뭐로 미분하건 항상 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변수에서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냥 뭐 크기가 없어요. 뭐 인력 청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요. 수학자들은 그냥 일정하네. 접선의 기울기 0. 알겠어요? 상수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수학자들이 바라보는 이상기체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실제 기체의 경우 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저합 조건. 자 저합 조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건이었어요? 뭐가 되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실제 기체의 경우 저합 조건에서 dz, dp 혹은 dz, dvm분의 1 이게 0이 되어버리면 자 원래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되는 조건인데 심지어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마저 0이 돼버리면 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 안 하겠어요? 이상 기체처럼 매우 행동하겠어요? 매우 행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합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매우 이상 기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일 온도는 이겁니다. 다음 관계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일 온도는 물질마다의 고유한 성격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관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때 압력을 0으로 수렴시키는 거예요. 자, 압력을 0으로 수렴시킨다. 무슨 조건이에요? 저합 조건에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요. 혹은 얘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을 하는데 이때 부피를 무한히 크게 만들어줘요. 부피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게 또한 무슨 조건이에요? 또한 저합 조건이죠. 그때도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때의 온도 조건을 보일 온도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는 저런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해볼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 준다잉? 준다. 바로 5.4. 5.4. 바로 그 유명한 반 데르 발스 상태 방정식입니다.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뭐냐? 이 녀석은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개? 하나
이상기체 상대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P분의 NRT. 그게 이상기체 상대 방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 기체 상대 방식은 몇 가지가 있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도 거기서 한 대여섯 가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난 200년 동안의 근대화학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화학과 박사들이 있었을 거고 걔들이 막 이것저것 제시하면 그게 다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상태 방정식 중 오직 교육용으로 가리키는 건 얘만 그래요. 수업 시간에 가리키는 건 얘만 가리켜요. 다른 건 수업 시간에 안 다뤄요. 왜일까요? 그렇죠. 네. 얘가 바로 노벨상이라서 그래. 그래서 바로 노벨상을 받은 결과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P 더하기 V 제곱분의 N 제곱 A V 빼기 NB는 NRT.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쟤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P 플러스 VM 제곱분의 A VM 빼기 B는 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수식하고 아래 수식은 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몰수를 밑으로 내려서 몰라 볼륨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n을 요렇게 나누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개인적으로 위쪽이 깔끔하다. 시각적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아니면 혹은 아래쪽이 더 깔끔하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표현을 선호하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더 깔끔하니까. 알겠죠? 좀 더 컴팩트하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화학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물리 체계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 상태 방식이 어떤 의미냐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화장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우리 수영이 너무 기절하는데?